그런데 시간이 딱 맞은 게 있었습니다. 몽골과 전쟁을 할 때 이규보의 쓸모가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이규보가 칼 쓰고 이런 무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쓸모가 있었냐면 몽골에 보내는 외교 문서를 짓는데 이규보만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죠. 이래서 1231년부터 몽골에 보내는 외교 문서는 거의가 다 이규보 손에서 나옵니다. 고려가 몽골의 침략을 당해서 한편으로는 군대를 내어서 항전을 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계속 협상을 벌였단 말이에요. 협상을 벌이기 위해서는 외교 문서가 필요하죠. 이 외교 문서를 짓는 일을 이규보가 도맡아서 했다는 겁니다. 이규보가 꼭 필요한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규보의 전성시대라고 하는 게 60대 후반부터 열리기 시작합니다. 60대를 넘긴 분들은 이규보에게서 한번 희망을 찾아보시죠. 새로운 전성기가 올 수 있습니다. 1232년 6월 달에 고려가 강화도로 천도를 합니다. 이규보도 당연히 강화도로 집을 옮기게 돼요. 그런데 또 천도를 하면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강화도에 있었으나 집을 마련하지 못하여 천도를 하고 관리들이 전부 강화도로 옮기게 됐잖아요. 그런데 강화도에서 살 집을 구한 것은 개인적으로 알아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규보는 돈이 없어서 집을 사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객사, 관청에서 지방 관청에 서울에서 관리가 내려오면 묵게 하는 그런 숙소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머물렀다는 거예요. 아, 이때도 이규보가 가난했구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화도에 있으면서 몽골에 보내는 외교 문서를 써야 된다는 이런 필요 때문에 이규보의 관직이 계속 올라갑니다. 무려 66살에 처음으로 추밀원 부사가 되어서 추밀이 돼요. 고려에서 중서문화성의 재신과 추밀원의 추밀 둘을 합쳐서 재추라고 하는데 고려에서 재추가 된다고 한 것은 자기 고유한 업무 이외에 국정 일반을 의논하는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걸 뜻해요. 이때부터 이제 고위 관료가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국무위원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무려 66살에 처음으로 재추가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중서문화성의 재신이 돼요. 이렇게 60대 후반을 강화도에서 재추가 되어서 지내면서 69살이 되니까 이제는 정년퇴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참 아까웠을 거예요. 어떻게 올라온 자리인데 66살에 처음으로 재추가 되었는데 불과 4년 만에 정년퇴직을 해야 한다니. 69살이 되어서 다음에 관직에서 물러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사직서를 올립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올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직서를 올리니까 왕이 수리해주지를 않습니다. 이거를 권례에 두고 지금도 사직서 냈을 때 수리 안 할 거면은 그 상사가 책상 서랍 안에다가 그냥 넣어놓는다고 하잖아요. 왕이 이것을 자기가 가지고 수리해주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이규보가 제가 병이 들어서 위독합니다. 병을 앞세워서 또 관직에서 물러나게 해달라고 해요. 진짜 그랬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 이렇게 물러나겠습니다. 그러면 왕은 그러지 말고 그래도 이 사람은 그래도 물러나야겠습니다. 이렇게 몇 번을 오가다가 그럼 할 수 없지 하면서 이제 사표를 수리하는 이런 모양새를 갖추는 건데 이규보의 경우는 조금 달랐어요. 뭐가 달랐냐면 최후가 나서서 갑자기 공예 그 나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주민등록 잘못된 거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최후가 호적에서 나이를 줄인 거다라고 하면서 관직에 그냥 있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규보가 다시 이를 보았다. 그러나 늘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여러 차례 시를 지어서 편치 못한 뜻을 드러냈다. 공은 호적에서 나이를 줄였다는 그 사실을 다행스럽게 여기지 않았고 사실대로 아뢰었으니
사퇴할 생각이 진실로 간절한 것이었다. 이건 이제 다 해주는 이야기죠. 옆에서 원래 이규보가 그런 걸 바란 게 아니고 최우가 억지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거지.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도 이규보는 끝내 관직에서 물러나요. 70살이 돼서 관직에서 물러납니다. 그런데 할 일이 남아있잖아요.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외교문서를 쓸 사람은 이규보밖에 없고, 그래서 관직에서 물러난 다음에도 몽골에 보내는 중요한 문서는 전부 이규보가 짓습니다. 이규보는 죽을 때까지 몽골에 보내는 문서를 거의 혼자 썼어요. 최후하고의 관계는 정말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래서 최후 하면은 바로 옆에 이규보 둘을 붙여놔야 됩니다. 최후의 항전론이 있죠. 최후는 항전을 하면서 계속 시간을 벌려고 했어요. 협상을 합니다. 이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이규보가 꼭 필요했어요. 최후에게 이규보는 그냥 시 잘 짓는 사람, 이게 아닙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문신 가운데 자기를 찬양해 주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자기를 위한 글을 지어줄 사람이 꼭 필요했어요. 최후가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화도로 천도를 했습니다. 최후의 위기죠. 그런데 그해 12월 달에 처인성에서 몽골군을 격퇴하면서 강화천도가 잘한 것이라고 평가를 받게 됐어요. 이때 이규보가 시를 짓습니다. 천도란 옛부터 하늘을 오르기만큼 어려운 일인데 공 굴리듯 하루아침에 옮겨왔네. 진양공, 최후가 계획을 그토록 서둘지 않았다면 사마는 고려는 벌써 오랑캐 땅 되었으리. 최후를 찬양해 주는 시, 이걸 앞장서서 지은 게 이규보고, 최후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이규보는 심지어 최후에게 아부도 합니다. 이규보가 우리나라의 명필 4사람을 꼽아요. 그걸 신품사현이라고 합니다. 정말 귀신 같은 글솜씨를 가진 4사람을 꼽아요. 신라의 김생, 또 고려의 승려, 탄현, 그 다음에 현재 원외랑 관직에 있었던 유신이라는 사람과 최후를 꼽습니다. 최후가 아무리 글씨를 잘 써도 신품사현이 되겠어요? 이규보가 최후를 이렇게 띄워준 거죠. 권력자에게 아부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규보는 그 당시 다른 관리들, 다른 문신들에 비하면 아주 뚜렷한 차이 하나가 있었어요. 스스로 부패하지 않았다. 권력자에게 아처문했지만 권력자의 그 권력을 대신 쓰려고 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강화도에서 이런 시를 써요. 세상에는 궁한 재상이 없는데 나는 궁한 중에도 으뜸일세. 재상이 되어서 가난한 사람이 세상에 없는데 나는 재상이 되었어도 정말 이렇게 가난하다. 아까 집 살 돈이 없어서 어디 객사에 가서 머물고 그랬잖아요. 시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강화도로 들어갔을 때 사람마다 새로 밭을 마련하더니, 강화도로 옮겼을 때 관리들이 집만 새로 짓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밭을 새로 산 거예요. 이 소출을 가지고 먹고 살려고 한 거죠. 새서울에 들어오자 다투어 밭을 구해 경작했으나 나만은 하지 않았다. 이규보는 그런 걸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먹고 살지? 녹봉만 바라보고 산다. 나는 녹봉만 먹고 살 거야. 그러면 당연히 남들만큼 풍족하게 못 살 거 아니에요? 그런들 어떠랴. 나는 궁한 재상이야. 젊을 때부터 이런 자세가 몸에 배 있었던 거예요. 가난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옳지 않은 방법으로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다. 이게 배 있는 거죠. 이규보가 젊을 때 쓴 시 중에 참 이 명문입니다. 겨울에 추운데 땔감이 없었어요. 가난하면 추위와 배고픔이잖아요. 추웠습니다. 겨울에 추울 때 이규보가 이런 말을 해요. 여름에 얼음 없이 더위를 보냈는데 겨울에 숯 없다고 추위를 걱정하랴. 이규보는 가난을 자기 스스로 극복할 방법을 계속 이렇게 찾았던 거고, 그래서 나중에 재상이 된 다음에도 남들처럼 자기 재산을 늘리려고,
남들보다 더 잘 살려고 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71살에 이런 시를 짓습니다. 정월 7일 녹을 봤다. 고려시대에는 관리들 녹봉을 1년에 2번 줍니다. 1월 7일, 7월 7일. 1년에 연봉을 2번 나누어서 주는데 1월 7일 날 녹봉을 받으면서 시를 쓴 거예요. 평생 조그만 공도업건을 받는 녹이 해마다 몇 섬 이런가. 입으로 만백성의 고혈 허비하며 몸은 편히 방 안에 엎드렸네. 늙은 이 몸 그래도 버리지 않고 이렇게 많은 쌀을 주었네. 내가 관직에서 물러났는데도 녹봉을 이렇게 주는 게 나는 너무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늙은 아내에게 하는 말이 옛날 같은 눈으로 보지 말고 쓰는 것도 함부로 하지를 마소. 남은 목숨 구차히 살아있는 한 해마다 이 녹은 이어지리니 모든 일을 형편에 맞추면 먹을 것은 아예 걱정 없으리. 우리 죽을 때까지 나라에서 이 녹을 줄 테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막 땅 사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이 녹 가지고 적게 먹다가 세상을 떠납시다. 이거 아주 바람직한 자세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못하는 사람이 주변에 너무 많잖아요. 이규보는 적어도 개인적으로는요, 참 존경할 만한 구석이 많은 사람입니다. 강화도에서 74살의 나이로 조용히 숨을 거둡니다. 아내와 자식들을 물리쳐 시끄럽게 떠들지 않도록 하고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이규보의 묘가 지금 강화도에 있습니다. 강화도에 진강산이라고 하는 산의 동쪽 기슭에 있는데요. 이 진강산 주변에는 고려 왕릉도 몇 기가 있습니다. 강화도에 고려 왕릉이 4기가 있거든요. 그 가운데 3기가 진강산에 있어요. 희종릉, 이걸 성릉이라고 하고, 강종과 원덕태우릉, 곤릉이라고 하고, 원종과 순경태우릉, 가릉이라고 하고, 요 3개 릉이 진강산에 있는데 그 진강산 동쪽에 이규보 묘가 함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규보를 종합 평가해 볼까요? 이규보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은 역사가로서의 면모입니다. 고구려 계승의식을 부활시켰다. 또 한 가지는 신의사관, 유교사관을 극복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동명왕편은 동명, 주몽의 탄생설화를 역사로 인정하고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알에서 아이가 태어났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유학자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역사가 아니야 라고 무시했는데 이규보는 그것을 역사로 승격시켜서 동명왕편이라고 하는 고구려 건국설화에 편입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규보를 역사가로서는 김부식을 극복했다라고 평가를 해요. 김부식이 신라 계승의식을 가지고 허황된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는, 이래서 삼국사기를 짓게 되는데 이 삼국사기를 극복하는 내용으로 동명왕편을 지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고려 전기에 문벌 귀족들이 만들어놨던 문화가 무신정변 이후 다 파괴된 상태에서 새로운 고려 문화를 출발시켰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고려 후기의 문화가 이규보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죠. 이규보와 동시대 사람으로 진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화는 이규보와 어깨를 나란히 한 그런 문장가예요. 이 진화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사신이 되어서 금나라로 가면서 지은 시예요. 송나라는 이미 기울고 북쪽 오랑캐는 아직 혼몽하도다. 앉아서 문명의 아침을 기다리리라. 하늘 동쪽에 태양이 떠오른다. 이 시는 송나라는 이미 기울었고 금나라가 중국을 차지했지만 혼몽하다. 뭐가 혼몽하냐면 여기는 아직 문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문화의 중심이 어디가 되느냐? 하늘 동쪽, 고려예요. 고려가 이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다고 하는 이런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그 당시 고려의 문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국제 정세 속에서 고려의 위상이죠.
자, 이런 가운데 고려의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이런 고민을 진화나 이규보 같은 사람들이 했던 것이고, 이때부터 고려 후기의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무신정변으로 파괴된 문화가 다시 재건되는, 그래서 고려 전기 문화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출발이 이규보에게서 비롯된다, 이런 평가가 있죠. 그런데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이규보에 대한 평가는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제가 공부할 때 이규보에 대한 평가는 권력자의 기대, 명성을 얻은 지식인, 어용이라는 말이 있을 때입니다. 어용. 옛날에는 임금이 쓴다라는 뜻이지만 우리가 어용이라고 할 때는 권력에 빌붙어서 권력을 위해 봉사하는 교수, 지식인, 어용교수라고 하는 말이 1970년대, 80년대에는 공부한 사람한테는 제일 큰 욕이었어요. 이 어용교수의 역사적인 연원을 이규보에서 찾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내가 한 공부를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은 공부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남들이 모르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요. 각자의 전공 분야에서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구를 위해 쓸 것이냐는 것은 내가 스스로 판단을 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쓸 것이냐. 이것을 독재 정권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을 어용교수라고 했었죠. 이규보에게서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7, 80년대 이규보, 그러면 어용지식인, 이런 느낌이 강했죠. 지금은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조차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공부를 한 사람들이 내가 한 공부를 누구를 위해서 쓸 것이냐는 고민, 이것은 지금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규보와 관련된 최근 재미있는 책 한 권을 소개하겠습니다. 제목부터 재미있는 이규보 선생님 고려시대는 살만했습니까? 이규보와 고려에 대해서 모두 이해하고 싶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익 주는 역사, 이익주였습니다.